그래요. 1.1 참 고생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서 썼어요. 이제 보는 것과 같이 하이 퍼포먼스 브라우저 네트워킹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표준 기술 안으로 끌어안음으로써 결국 이제 지연 시간을 줄이는 점, 그리고 이제 서버의 프로세서와 네트워크에서의 전송량을 줄여보는 점, 그 궁극적으로는 앞서 데모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보는 그 페이지 로드 타임을 줄이는 게, 고객님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서 고객님 가시면 아니 되시오요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이 HTTP2의 가장 큰 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HTTP 1.x에서 가장 고치고 싶었었던 Head of Line Blocking, 즉 순서대로 요청을 했을 때 앞쪽에 있는 헤드에 있는 애가 응답이 안 됨으로써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전달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병렬 처리, 작아진 메시지, 그것을 찢어가지고 인터리빙 시켜서 보내는 거에 의해서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배포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이제 서버 쪽 부하, 서버 쪽 뭐 웹브라우저 하나를 향해서 뭐 심한 경우에 뭐 몇십 개의 TCP 세션을 뭐 P2P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서 서버 부하가 굉장히 커졌던 것을 이제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또 있는 것이 이 스트림 우선순위 지정인데, 결국 우리가 앞쪽에 서서 이 예제를 봤었죠. 우리가 앞쪽에서 예제를 봐가지고 그 전달한 그 홈페이지에서 어느 부분이 먼저 노출될 건지, 우리가 온 데모 기준으로는 전체적 윤곽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미지도 한 방에 보여주기보단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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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거,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서버 입장에서 그 모든 리퀘스트가 동일한 건 아니죠. 결국은 이 고객님이 가장 궁금해할 것을 먼저 전달을 하고 관심이 없을 부분은 천천히 전달함으로써 이분이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보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HTTP는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는 앞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스트림 레벨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리소스에 대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결국 주어받아지는데 그거를 묶어서 우리가 스트림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주고받는다. 즉 굉장히 여러 개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진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애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스킴을 지원합니다. 기술적으로 HTTP2가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해서 특정 리퀘스트 리스폰스, 특정 리소스를 다른 애들보다 먼저 건네기 위해서 두 가지 스킴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중치, 영어로 하면 이제 웨이팅 팩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속성입니다. 디펜던시가 돼요. 디펜던시. 말 그대로 가중치라는 건 뭐겠어요?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얼마만큼 더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다는 거는 더 빨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게 맞겠죠. 종속성이라는 건 디펜던시, 상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슈퍼고 어디가 서브죠. 그러면 슈퍼하고 서브가 있을 때 먼저 보내야 될 건 뭐겠어요? 슈퍼죠, 슈퍼. 이런 식으로 HTTP2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을 때에 두 개 이상의 컨텐츠가 대등 관계인 경우에 어느 쪽을 좀 더 우선순위를 줘서 더 빨리,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건지, 두 개 이상이 이제 상하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상이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보내야 되는지 종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거는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클라이언트가 내려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리퀘스트를 하는데 본인이 리퀘스트한 정보에서 어떤 애를 먼저 받을지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정의한다? 말이 되는 건가? 얘기할 수 있는데,
HTTP2가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gRPC라고 그러면 그 서버 프로그램들 간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의 이 HTTP2는 기본적으로 HTTP 1.1과 같이 웹 브라우저가 리퀘스트하고 웹 서버가 리스폰스하는 그런 거를 좀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하죠. 분명히 리퀘스트는 브라우저가 합니다. 뭘 보고? 서버가 준 정보를 가지고 대부분 리퀘스트를 해요. 따라서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만든 트리를 이제 구축할 건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서버에게 전달을 한다는 건 사실상 서버가 이미 이 웹사이트, 이 화면을 보려고 그러면 얘는 우선순위가 높고 얘는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 전달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구현 방식에 대한 건 자료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아직은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 스트림 우선순위가 실제로 원만하게 동작을 하는 거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술은 담겨서 나왔지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걸로 교수님은 그렇게 자료를 봤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주면 클라이언트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아무튼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는 결국 클라이언트다라고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이제부터 뭘 할 거냐? 본인이 서버로부터 가져올 예를 들어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거에 수많은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 트리를 이제 구축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등관계 시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상하관계 시에 누가 상이고 누가 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전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거에 대한 트리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서버로 전달을 하고요. 서버는 얘가 지금 요청했는데 이 오브젝트하고 이 리소스 중에는 얘를 더 많이 우선순위를 와달라는 거구나. 이인 경우에는 상하관계에서 이 위에 있는 애를 더하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죠.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서버가 이 정보를 가지고 CPU나 메모리나 기타 리소스의 할당을 조금 더 똘똘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서버가 해야 된다 그러면 서버가 슈퍼 울트라 똘똘해져 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해야 되는데 서버 부하가 상당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하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떠넘긴 겁니다. 다만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 누가 상이고 누가 하다라는 걸 전달을 했으니 서버는 이걸 보고 중요한 쪽에다가 CPU와 메모리를 조금 더 투입하는 거죠. 이러려 그러면 서버가 이거를 일일이 봐가면서 본인이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니까 설명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자, 결국은 이 클라이언트가 올린 저 정보, 트리 정보, 실제로 뒤에 트리가 나타나요. 이렇게 트리가 나타납니다. 저거에 의해서 서버는 본인들의 하드웨어 리소스라든지 일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서버의 관심사는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에요. 높은 애들을 먼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제 보내겠다는 거고 대부분 이런 이슈들은 유선 쪽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뭐 있긴 있죠. 있지만 이제 무선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의미가 높다. 무선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5세대 이동통신은 속도 얼마다? 최대 얼마? 최대예요, 최대. 이동하면 그 6분의 1로 떨어져요. 음영 지역으로 들어가면 더 떨어져요. 결국은 이제 무선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 전송 속도가 결국은 유선만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무선 쪽으로 많이 향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웹 브라우저 화면에 있는 컨텐츠를 보내는 거라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이 이제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자연스럽게 HTTP2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주고받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화면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이 짓거리를 해야 되냐는 건 고민이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정보인데 디펜던시나 혹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얘가 먼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정의하는 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느냐. 결국은 이제 스트림의 종속성, 상하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웨이팅 팩터, 가중치에 대한 거를 이제 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종속성은 그래요. 결국은 뒤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트리 그림을 그리는데, 종속성이라는 건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상위 요소로 위쪽에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상위 요소라고 얘기할 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최상위에 올라온 거죠. 루트 스트림이 되는 건데, 보는 것과 같이 A, B 위에는 최상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디렉토리 얘기하듯이 얘네들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 얘네 위에는 대가리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종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루트 스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여기 가능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상위 요소에 해당하는 애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며, 당연히 서버 입장에서는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 자원이 아니라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도 당연히 이제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결국은 이제 종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종속성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를 얘기하니, 어떤 일이 먼저 중요하다면 그 일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요도가 없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트리를 열심히 만드는 이것은 뭐겠어요? 우선도가 높은 D를 먼저 하고 우선도가 낮은 C를 해라 라는 거니, 결국 우리가 종속성으로 우선순위를 컨트롤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응답 C가 D보다 먼저 처리돼야 됩니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웹사이트 화면을 구성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화면을 채웠죠. 옛날에 썼던 기법들은 순서상으로 위에 있는 게 주로 먼저 실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똘똘하게 한 거예요. 현재 있는 메뉴 구성을 마친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지정하면 결국은 서버 쪽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뭐 이미지라든지 그 결과를 먼저 보내줄 수 있게 한다 라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또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웨이팅 팩터, 가중치죠. 상하관계가 아니고 이제 동일한 같은 계위다. 그래서 좌우에 대한 얘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내 컴퓨터에서 내보내야 될 정보 중에 2개 이상이 이제 상위, 하위 관계가 아니고 동일한 레벨인데, 누구를 얼마만큼 더 라는 거죠. 누구를 얼마만큼 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는 것과 같이 A가 12, B가 4라고 되어 있으면 생각적으로 로지컬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A가 12, B가 4예요. 그렇다 그러면 컴퓨터가 작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분할 거냐? 당연히 A에게 12만큼, B에겐 4인 만큼. 즉 가중치는 되게 쉽죠. 4, 10이니까 둘을 더하면 16이잖아요. 결국은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응답을 해야 될 전체 시간이 주어진다면 4분의 3은 A에게, 4분의 1은 B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통신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보내야 될 프레임이 12개고 B가 보내야 될 프레임이 4개면 결국은 정해진 시간 안에 A와 B의 프레임이 모두 다 전송이 되겠죠? 그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내보낼 거냐? A 프레임을 1, 2, 3 보내고 B 프레임을 1 보내는 거죠. 다시 A 프레임에 대해서 4, 5, 6 보내고 B에 대한 프레임 2를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OS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fair queuing이라든지 이런 거 하죠. 정해진 시간 안에 A가 고르게 N%를 차지하고 B가 또 고르게 N%를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12대 4로 나눠지면 합쳤을 때 16이니 16이라는 시간 안에 12번은 A가, 4번은 B가 나가는 거죠. 근데 12번을 모두 다 몰아치면 B가 못 나가니까 그건 안 페어한 거니까 A가 3개 보내고 B가 하나 보내고 A가 3개 보내고 B가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턴 돌면
A도 B도 조금씩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버가 구현을 해야 해요. 그리고 하겠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33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보는 것과 같이 이제 34페이지 펼쳐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루트 밑에 동일 계위로 A하고 B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파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쪼개서 보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이 경우에 앞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예제입니다. A는 12, B는 4. 절대적으로 20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A는 12에 해당하는 시간을, B는 4라는 시간을 써야 돼요. A가 12를 다 써버리고 B가 4를 쓰게 되면 B는 너무 기다리니 결국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리빙 시킨다. 쪼개서 나눈다 그랬죠. 3개, 1개, 3개, 1개, 3개, 1개, 3개, 1개 하면 12, 4가 되는 거죠. 종속속으로만 그리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것처럼 루트 밑에 B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C가 있죠. 웨이팅 팩터도 써 있어요. 1이 있고 8이 있지만 상하 관계인 경우에 웨이팅 팩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 서버는 D를 먼저 리스폰스를 전달을 하고 C를 전달을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C 밑에 서브로 A, B가 이제 또 추가가 된 그림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D 보내고 C 보내고 A, B에 대해서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요게 일상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밑에 D 밑에 이제 C하고 같은 계위로 2가 들어갔네요. 이제 8이에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 D 보내고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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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하고 난 다음에 AAAB, AAAB, AAB, AAB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1.1로 주고받았던 거는 참 쉬웠구나. 참 쉬운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와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 기법은 쉬워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쉬워지지만 이런 기술들은 좀 더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며 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불러쓰는 기술 자체는 쉬워지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내가 메뉴 구성을 하고 종속성을 주며 우선순위를 주고 상하관계를 줄지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는 결국은 똘똘한 머리를 쥐어 짜야 되는 이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 일이라는 거는 도구는 쉬워지고요. 그 위에 똘똘한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은 항상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의 예시를 들었었던 것 같이 그 설명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요거예요. 아까 그 이미지 클립을 제가 보여줬었는데 요거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이 화면이 있어요. Visual Comparison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HTTP 수의 프라이트를 컨트롤해 본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서는 교수님이 별도로 자료에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이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클라우드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고 여기서 이 아까 논문에서 먼저 언급된 곳입니다. 먼저 언급된 곳이고 여기에서 2019년 5월 14일에 HTTP2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이제 이 분이 패트릭 매난이라는 분이 이제 관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떠한 꼼수를 부려왔고 보는 것과 같이 결국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하나가 딱 끝나고 하나가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나 HTTP2에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CSS 파일도 보내면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병렬로 보내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 잠깐 보면 이제 지나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것과 순차적으로 보낼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지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들을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쫙 지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사파리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이제 파이어폭스인 경우는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그 브라우저별 특성을 얘기함으로써 앞쪽에서 왜 파이어폭스가 제일 먼저 뜨기는 했는데 이미지가 떴느냐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결국 이제 순차적으로 이미지가 보여지는 이유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딥하죠. 브라우저 이렇게 끝내지도 않고 각각의 브라우저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처리도 HTTP2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와 이렇게 프라이티 컨트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처음 보여줬던 바로 그 화면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크롬은 이렇게 전체가 먼저 뜨고 이미지가 생기고, 파이어폭스는 아까 다시 보면은 이 이미지가 먼저 떴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가 채워지고, 사파리는 좀 느리죠? 느린 편이었고, 엣지가 19초대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티 컨트롤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좀 설명이 나와요. 쫙 나오죠.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안에는 담지 않았기 때문에 채팅 링크를 띄울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도 봤고, 앞쪽에서 교수님이 이제 논문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결국 이제 풀스택 서비스라 그러면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하고 서버를 다 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그런 인력을 원했고, 근데 이제 서버 사이드인데 이제 구인 광고를 들어가면 결국 이제 프론트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 있잖아요. 결국 보고 있는 이런 거예요. 또 화면을 예쁘게 꾸미고 완성도를 UI, UX까지 이해하면서 짤 수 있는 그런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화면에 그래픽 인터페이스 이런 거를 띄우진 않죠. 단 본인의 똘똘한 머리가 필요한 겁니다. 본인의 똘똘한 머리, 그리고 경험,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기술이 발전되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늘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고맙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획서들 읽어보니까 뭐 몰랐던 거를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본인이 몰라요. 뭐 얼마나 알겠어.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는 뭐 얼마나 했다고. 뭐 거기다가 대학생들 중에서도 패시브한 경우에는 주로 수업을 들어야지만 이제 본인이 정보를 취득하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셀프 모티베이션, 셀프 러닝 가장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중원본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생겼다라는 게 이제 앞쪽에서 얘기했을 때 뭐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몇 개의 슬라이드를 심도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 우리는 메시지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있는데 그걸 하위 레벨에서 프레임으로 쪼개며 상위 레벨에서 스트림으로 묶는다. 요 단어 정의했어요, 사실은.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다중화다. 프레임으로 쪼개서 여러 개가 이제 인터리빙 되어 있는데 그 전에 T0에서 복수의 스트림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병렬에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송수진이 되며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사이즈가 크더라도 프레임으로 쪼개져 있는지라 섞여서 한쪽에 의해 멈추지 않는다. 다중화 이런 얘기했고, 세 번째로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마쳤고,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는, 그래요.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서버도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야죠. 둘이 이거를 서로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말짱 꽝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말짱은 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결국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스킴을 가지고 있고 제공해야 되는데 일단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서버에서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아니면 이게 웹브라우저가 아니고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사전에 집어넣었겠죠. 그쵸? 그리고 이건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클라이언트가 주면 서버는 따르잖아요. 따라서 필요할 때에 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리바이즈를 함으로써 이 상하 관계나 가중치를 조절하는 건 항상 가능하다. 이건 이제 플렉서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 종속성하고 가중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서버가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지정한다 그래서 서버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아니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구글은 수많은 서버들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서버를 운영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그것을 따라 해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이건 거꾸로 해킹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져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함으로써 서버를 벌벌 떨게 만들 수도 있으니 결국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자충수가 돼가지고 구글의 서버들이 고부하가 걸려가지고 다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데 제대로 똘똘하게 할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높은 리소스를 무조건 우선순위를 높였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은 아예 진도를 안 내보낸다? 그것도 좀 안 맞는 얘기죠.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열어놨지만 그것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서버가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도구는 있지만 그 도구를 가동할지에 대한 거는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토픽은 결국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스트림을 주고받는 행위를 어디서 한다? TCP 한 개를 뚫어놓고 한다. 그래서 단일, 싱글, 원 TCP 커넥션입니다. 원 TCP 커넥션. 오리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를 요청을 한다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는 오로지 하나의 TCP 커넥션만 유지한다. 그래서 단일 TCP입니다. 단일 TCP. 앞쪽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TCP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결 세션들을 열었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혹시 뭐 이것도 관심 있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니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보냈어요. 자, 굉장히 많은 TCP 세션을 뚫어놓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서버 부하가 상당한 거죠. 서버 부하가 상당한 거예요. 그 상당한 서버 부하를 감당하는 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HTTP 1.1처럼 병렬로 TCP 연결을 하지 말아랍니다.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따라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원래 TCP를 뚫는 거는 언제 뚫는다 그랬어요? 연결 요청을 시도할 때에는 대부분 URL 창에다가 뭔가를 쓰고 엔터키를 누르면 뚫는다. 홈페이지를 다 가져오면 TCP 세션을 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킴도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일단 HTTP2에서는 이 영구적이라고 썼는데 영구적이라는 것은 내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 TCP를 연결하고 해제하는 시점을 각각의 웹페이지, 즉 URL 창에다가 엔터키를 치는 순간을 TCP 연결 설정으로 본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처음으로 웹페이지를 보는 시점부터 그 이후로는
웹페이지를 다시 열더라도 새롭게 열지 않고 처음 열었던 TCP 세션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짠다 그러면 내 어플리케이션이 서버 쪽으로 TCP 연결 하나를 뚫은 다음에 주고받는 것들 뭐 끝났다 그래서 TCP 연결을 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TCP 연결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상의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HTTPS 배포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버에서 TCP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CPU 이 부하가 확실히 줄어들죠. 그쵸? 앞쪽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브라우저에 6개씩 뚫어댄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잖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의 브라우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TCP, 이 세션 수, CPU와 디스크의 수가, CPU와 메모리의 수가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적인 측면이에요. 보안적인 측면. 특히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 HTTPS, 그 다음에 우리가 HTTP2 안에 들어가 있는 이 TLS. 근데 우리가 보안을 얘기할 때 보안 성능에서 상당히 부하가 많이 드는 시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언제냐? 당연히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암호를 푸는 과정도 당연히 부하가 많이 들겠죠. 부하라는 것이 이제 CPU 부하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연결 설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된 키를 만들고 전달하고 받아서 풀고 확인하고 다시 키를 만들고 또 전달하고 하는 이 키의 생성과 키의 번역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부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거 이제 핸드쉐이크라고 부르는데 핸드쉐이크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냐면 TCP 때 있었어요. TCP 핸드쉐이크. TCP 클라이언트하고 TCP 서버 사이에서 연결 요청 해제. 그래서 그 헬로우가 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크가 간 적이 있었죠. 따라서 HTTP2가 단일 TCP를 유지한다는 건 뭐 TCP 부하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각각의 TCP 연결마다 저 시큐어 레이어 TLS에 대한 핸드쉐이크 정말 인증 키 만들고 주고받는 작업이 있고 이로 인한 부하 그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줄인다는 것도 있습니다. 즉 서버 부하 그다음에 TLS에서의 연결 설정 및 연결 설정 과정에서 해제야 뭐 끝났다니까 연결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부하와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컴퓨터 메모리, 뭐 CPU, 뭐 이런 측면이라 그러면 주고받는 그 통신 링크 상에서의 또 부하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건데 통상 HTTP는 수명이 짧고 폭주한다라고 나왔는데 이 표현은 그대로 아까 그 구글 문서에서 가져온 한글 표현이고 폭주 좀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는 게 차라리 맞는데 저기서의 폭주는 HTTP는 리퀘스트 하는 거는 코딱지만한데 오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양이. 거기다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하면 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TCP는 가늘고 긴 끈을 유지해 가지고 상대방이 끊임없이 정보를 보내는 건데 결국은 가늘고 긴 끈을 더 가지고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플로우 컨트롤 막 컨젝션 컨트롤 하는 데를 꼭 단일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거에 연결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합시다. TCP는 연결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오로지 메시지 세그먼트를 하나밖에 안 보내요. 슬로우 스타트 하는 거 기억나죠? 그런데 HTTP 리퀘스트 할 때마다 TCP를 뚫어대면 리퀘스트 보낼 게 많으면 결국은 TCP 뚫으면 하나밖에 못 보내요.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니 TCP를 뚫어 놓고 나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게 이제 커졌을 때 많이 보낼 수 있을 때에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TCP는
가늘고 긴 통신에 적합하니 한 번에 그냥 왕창 보내고 끊어버리는 HTTP하고 같이 열고 닫는 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TCP는 그냥 하나 꽝 뚫어놓고 그 위에 그냥 끊임없이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주고받자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 브라우저 입장이라 그러면 HTTP 리퀘스트가 리스폰스가 한번 갔을 때 TCP를 뚫고 사용자가 URL 창에다가 완전히 다른 도메인 이름을 타이핑하지 않는다면 그 뚫은 TCP를 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TCP 링크를 재사용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똑같은 서버 쪽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주고받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앞쪽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서버 부하들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하나의 TCP에서 연속적으로 주고받아질 리퀘스트 리스폰스들을 우리가 가지고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줄일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압축질을 할 거예요. 즉, 더 이상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들은 인디펜던트하지 않아요. 하나의 TCP에서 주고받는 리퀘스트 리스폰스들은 전후 간에 상호 연관성을 둡니다. 다시 리퀘스트 리스폰스,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내가 지금 보내는 리퀘스트하고 다음에 보내는 리퀘스트는 독립적이라 그랬죠. 뒤에 가는 리퀘스트가 앞에 있는 리퀘스트가 뭘 요청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인디펜던트예요. 마치 IP 레이어에서 우리가 IP 메시지들이 모두 라우터에서 인디펜던트하게 처리된 것처럼. 하지만 TCP 연결을 하나 뚫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그 TCP 하나 뚫어놓은 거에서 주고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 멀티플렉싱도 했지만 앞에 있는 메시지에서 무엇가 갔는지를 보고 뒤에 있는 메시지에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제 압축이란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앞에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낸 메시지의 상당량이 원래 뒤에 있는 리퀘스트에서도 똑같이 갈 거예요. 근데 HTTP2에서는 앞에 있는 HTTP 리퀘스트가 가면서 전달한 메시지 중에 내가 두 번째로 보낸 리퀘스트 메시지를 봤더니, 야, 앞에 간 거에 다 넣어서 갔잖아.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런 애들은 안 보냅니다. 이거 우리가 압축이라고 부를 건데, 따라서 전후 관계를 만들었어요. 전후가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같은 TCP에서 먼저 간에 나중 가는 애를 우리가 지금부터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프로토콜 오버헤드를 줄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 에세이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HTTP2에서 압축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HTTP 1.1에서는 왜 압축이 안 됐느냐? HTTP2에서 압축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HTTP2를 보되 압축을 볼 게 아니고 압축에서 앞뒤 관계가 성립하게 만든 단일 TCP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단일 TCP를. 역시 시험 문제 얘기하면 이제 자다가도 쫑긋 귀가 쓰는데, 이런 식으로 에세이 문제들에서 전후 관계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하나씩 쌓여감으로써 이 기술이 되니까 뒤에 기술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의 TCP 링크에서 암호화를 하고 해제를 하니 그 안에서 선후 관계로 해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충분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서버를 포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TCP 세션의 수가 줄어든다는 건 CPU와 메모리가 줄어드는 거죠. 비단 서버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약간 서버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지, 브라우저가 있는 클라이언트도 TCP 연결을 여러 개 여는 건 항상 부담이 돼요. 그래서 P2P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 불법 영상 다운로드 받는 크롬의 플러그인들 이런 거 보면 최대 동시다발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세션 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개 잡혀 있고요. 이게 막 6개, 8개 하면 결국은 이제 팬이 열심히 돌아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도 힘들어요. 그리고 프록시 서버라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HTTP 리퀘스트를 전부 터미네이션 하죠. 리퀘스트 다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응답을 합니다. 따라서 TCP 개수가 많다는 건 중간에 있는 프록시 서버들도 부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절감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프록시 서버,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서버들, 이런 서버들에 대한 메모리나 이제 처리 비율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네트워크 활용도가 올라간다는 건 통신 링크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터리빙을 해가지고 지연도 줄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 드러나는 대표적인 수치는 지연이 줄어든다. 눌렀을 때 보여지는 것이 준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천천히 보여진다. 사용자님은 그래도 뭔가 진도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니 이탈할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HTTP2가 싱글 TCP 커넥션을 쓴다라는 부분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 흐름 제어입니다. HTTP2는 흐름 제어를 해요. 흐름 제어를, 플로우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TCP도 플로우 컨트롤이 분명히 있죠. TCP가 플로우 컨트롤이 있어요. 그 위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여러 개의 스트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HTTP는 이 스트림들을 다시 제어할 수 있는 흐름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왜 흐름 제어를 하느냐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붙어서 동영상 스트림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동영상 스트림을 보여주기 위한 수많은 화면 구성들이 있겠으나 제일 먼저 떠가지고 사용자님의 눈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건 영상 스트림이죠. 따라서 운선순위라는 스킴이 일단 한번 동작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유튜브 만약에 띄워놓고서 동영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를 띄워놓고 봐볼까요? 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의 핫 클립은 무엇일까? 라리사 스쿼드 게임이 있군요. 자, 오징어하고 라리사가 합쳐졌나봐요. 당황스럽고. 자, 네. 자, 동영상님. 관심 있는 건 여기입니다. 스탑을 했어요. 계속 오고 있죠. 지금 오고 있는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뭔지 알만하죠? 버퍼링하고 있는 겁니다. 버퍼링. 나는 분명히 영상을 멈췄어요. 버퍼링은 계속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버퍼링이라는 것이 미리 받아둠으로써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고객님이 즐겁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천만다행히 내가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버퍼링이 되어 있는 곳까지는 문제없이 이제 컨텐츠가 가겠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참 즐거운 세상이죠. 게임 아마도 하고 있고 요즘 아주 그냥 오징어 게임하고 수우파가 지구를 점령하고 있네. 여기는 어디야? 아, 타이완. 자, 문제는 재미없어요. 못 추네. 그리고 누르거나 내가 나가버리면 딴 걸 누르면 이 양인데 이 데이터는 이미 나한테 와버렸거든. 서버도 이거 보내려고 열일했어요. 클라이언트도 지금 멈춰 있을 뿐이지 받으려고 열일했는데 내가 랜덤 플레이 나가보자 이씨 위드 코로나 만세 하고 가버리면 뭐예요? 앞쪽에서 이만큼 받은 거 그걸 보내기 위해서 고생한 서버, 받기 위해서 고생한 클라이언트의 HTTP 라이브 스트리밍 버퍼, 더불어서 이것이 옴으로써 낭비된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는 아무 의미 없이 다 버려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고객님은 행복할까요? 고객님도 행복하지 않은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유선으로 해서 와이파이에서 했으니까 제가 돈을 안 내서 행복할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이동통신이었다 그러면 젠장 저는 보지도 않은 저 영상이 내 컴퓨터에 와서 꽂혔기 때문에 나는 SK텔레콤과 KT에게 데이터 요금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 행복하네. SK텔레콤하고 KT는 행복하죠. 데이터가 흘러갔으니까 깠으니까. 하지만 정액제 사용자라 그러면 젠장 아무 의미 없는 트래픽을 실어 날람게 되니까 이 경우엔 슬플 수도 있겠죠. HTTP2에서의 흐름 제어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을 대변하는 흐름 제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 써놨는데 클라이언트가 높은 우선순위로 대용량 동영상 스트림을 요청했다. 화면을 다시 리프레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야 되는 건 뭐겠어요? 바로 떴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영상부터 봐야지. 뒤에 건 천천히 와도 돼. 저는 이제 보이니까 안 떠날 거야, 나는. 이정재 만세. 그죠? 결국은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동영상을 중지해서 아까처럼 공짜인데 광고는 봐줘야지. 자, 장 건강까지 내가 못 보겠다. 아무튼 눌러서 결국은 내가 트래픽이 왔을 때 앞쪽에서 본 것처럼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왔어요. 이때에 HTTP의 흐름 제어는 뭐냐? 트래픽을 막아버려라. 트래픽을 오지 않도록 아예 서버에게 중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TCP의 플로우 컨트롤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없는 거죠. TCP의 플로우 컨트롤, HTTP 라이브 스트리밍 방금 본 것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파일 그냥 저쪽에서 막 쏴대고 있고 나는 그거를 쫙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한도 내에서 TCP가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지만 HTTP2에 보는 것과 같은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입장을 대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뒷부분을 이제 가면 아직 HTTP를 가지고 정말 HTTP의 이런 특징을 모두 사용하는 사이트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gRPC를 쓰거나 아니면 HTTP 1.1 서비스를 쓰는데 방금 정도의 먹신 게인을 보기 위해서 그냥 밑에 2.02를 까는 정도인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법들을 이제 똘똘하게 시도해보는 사람이 아마도 나오겠죠. 더불어서 현재 고랭귀지를 제외하고 HTTP2가 디폴트로 지원되기가 어려운데 이제 뭐 코틀린이라든지 스위프트에서 2가 원만하게 지원이 된다면 네이티브 앱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능을 쓰지 않겠어요? 유튜브처럼 저렇게 막 무식하게 받지는 않겠지. 따라서 HTTP의 이제 플로우 컨트롤, HTTP2의 플로우 컨트롤이라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오리지널 플로우 컨트롤의 컨셉은 맞아요. 수신단 입장에서 송신단이 이제 쓸데없이 보내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뿌려대는 걸 막는 거는 이제 맞아요. 맞는 입장인데 결국은 오리지널 이제 플로우 컨트롤처럼 이제 수신단이 이제 힘들 때, 과부하 상태일 때 그때 이제 특정 스트림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트림 레벨의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요거의 리소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절의 이제 극단적인 사례로 보여준 것이 아예 스탑. 오케이, 다시 풀고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네. 멈춰, 달려, 멈춰, 달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더불어서 원래 플로우 컨트롤이 만들어진 취지지만 사실상 TCP에서는 못 됐었던 즉 업다운의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다운스트림이라는 건 내가 주로 다운받는 거고 업스트림은 이제 올리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업로드라 그러면 뭐예요? 휴대폰에서 서버로 보내는 게 이제 업로드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기지국으로 보내는 게 이제 업링크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다운스트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그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휴대폰을 향하는 게 다운링크입니다. 그래서 업다운의 개념은 그러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HTTP2의 흐름 제어의 또 그 유용한 예는 프록시 서버 같은 게 이제 중간에 있을 때, 프록시 서버는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업의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서버 쪽에서 다운이 어마어마하면 이거는 모두 통과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이제 다운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양방향의 속도를 맞춰주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흐름 제어에서 넘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TCP는 흐름 제어 알고리즘을 정했어요. 결국은 그 흐름 제어 알고리즘이 있고, 그 흐름 제어 알고리즘이 일부 세팅에 손을 댈 수는 있으나 동작을 시작을 하면 스스로 흐름 제어를 했죠. 흐름 제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적게 보내다, 작게 보내다, 윈도우 사이즈만큼 보내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비어 있으면 더 보내고, 꽉 차 있으면 천천히 보내고, 알아서 했어요. HTTP2는 그런 거 없어요. 알고리즘이 없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stop and go죠. 이거는 레이트 컨트롤이에요. 속도 조절이에요. 둘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의 알고리즘이 다 해? 못하지. 결국은 보는 것과 같이 흐름 제어를 구현하기 위한 특정 알고리즘을 지정하지 않고요. 여기서 개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이거를 넘깁니다. 따라서 HTTP2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빌딩 블럭이라고 부르죠. 빌딩 블럭이 있고, 그 빌딩 블럭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는 결국은 이 플로우 컨트롤을 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정확하게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짜는 사람이 똘똘하게 전략을 구현해요. 똘똘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할지 몰라요. 좀 조심스럽지. 교수님마다 좀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가장 잘 먹히는 분야는 Absolutely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교수님들이 상당히 또 비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비전은 주어진 이미지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컴퓨터 비전이 많이 쓰였던 게 이제 번호판 인식 같은 거, 이대호 교수님이 굉장히 거기에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결국은 주어진 영상에서 특정한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미지를 이제 추출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미지를 이제 오려내는 건데, 결국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중요 핵심인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수많은 오려진 샘플들을 투입함으로써 내가 추출한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게 가장 잘 먹혀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 굉장히 잘 먹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런 얘기 하죠. 인공지능으로 이 언어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언어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하려면 이제 촘스키, 언어학자죠. 로지컬하게 접근한 언어학자들인데, 그런 것도 하기는 하나, 구글이 접근한 방식은 그건 아니었어요. 구글이 한글 번역한다고 했을 때 한글 학자를 데려고 가서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패턴 매치. 결국은 예를 들어 성경책이 있을 때 1장 1절이 있으면, 제네시스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있으면, 그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으니 둘은 의미론적으로 똑같죠. 즉 등장하는 단어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책 한 권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장들이 펼쳐지잖아요. 의미 따위는 알고 싶지 않아요. 결국은 영어 쪽에 써 있는 단어와 father, 왼쪽에 한글 쪽에 써 있는 단어인 아버지가 끊임없이 동일 성상에서 발생하면
아버지는 father, father는 아버지구나. 이렇게 상호 번역할 수 있죠.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그 이집트어를 번역할 때 이집트어를 번역했다 그리고 쓰러져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봤던 게 로제타 스톤이죠. 뭐 이집트어, 그리스어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4개의 고대 문자가 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를 결국은 추출해 냈죠. 결국은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책의 의미를 알면 왼쪽에 있는 단어나 이거에 대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한적해 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왼쪽에 있는 걸 번역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한글을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글은 수많은 책을 다 전자화하고 있고 도서관들을 전부 사 가지고는 책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 그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정보들을 흡성대법으로 빨아들임으로써 결국은 이제 어 번역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패턴 매치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데 또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는 건데 그 외 분야라 그러면 좀 애매해요. 어 왓슨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왓슨이 뭔지는 알죠? 근데 바로 치자마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미안하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뭐 이 돈 못 버는 골칫덩어리 AI 연구 선구자 왓슨. 이제 뉴스로 한번 가 볼게요. 뉴스로 가서 AI하고 왓슨을 치면 2주 전에 나온 거예요. AI 왓슨의 실패. 왓슨의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AI 왓슨의 실패. 그리고 골칫덩이 방금 전에 봤었던 거. 그다음에 이쪽을 보면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에 편향된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다 언론사가 다양하잖아. 그래서 보면 AI 의사로 알려진 왓슨은 왜 잊혀졌나. 무너진다. 왓슨의 추락. 되게 많죠. 상당히 많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이거는 교수님이 며칠 전에 신문 기사인데 여기 있네. 이건 한국경제신문이에요. 보면 멈춰선 내 말이요. 그래서 시험대에 오른 AI 기업들.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이제 AI 기업들 투자가 확 늘었었는데 돈을 못 버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중국의 이 AI 회사들도 이 컴퓨터 비전을 하는 회사들인데 비전을 하는 분야에서 AI를 쓰면은 도움이 되지만 AI를 쓰는 회사가 갑자기 비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성공하는 게 이제 기술을 들고 나온 게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자연 언어 처리와 이제 이미지 인식. 요게 이제 가장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적자를 내고 있죠. 아마도 학생 입장에서 그 가장 좀 당황스러운 건 아마 이 기사였을 거예요. 왓슨이 실패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상이 된다는 거는 조금 놀랍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학생들의 추이를 보면 인공지능은 일단 듣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의 전략의 구현이라는 단어입니다. 특정 알고리즘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네트워크가 인공지능이 잘 안 먹히는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왜 그러느냐면 현재 이게 데이터 드리븐 AI죠.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데이터.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통계의 신뢰도가 올라갈 만큼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죠. 따라서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대충 맞을 것 같은인데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트래픽은 패턴이 별로 없어요. 패턴이 별로 없다는 게 영화 하나를 틀어 놓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라는 게 그 초당 뭐 24 혹은 30 혹은 뭐 60, 120장의 영상을 그 이미지 파일을 보내는 건데
잔잔한 영화를 1시간 30분 동안 틀었을 때의 네트워크의 트래픽 양과 뭐 정말 듄이라든지 듄은 뭐 별로 그렇게 서사적이던데 막 어마어마하게 레이저 쏴대고 복잡한 이런 거를 틀었을 때의 데이터의 양은 전혀 안 비슷해요. 전혀. 따라서 그 네트워크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얘기했을 때에 AI 같은 걸 투입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 기계의 뇌가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 사람의 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뇌. 따라서 AI 만신론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적정한 곳에 적정한 도구 이런 걸 쓸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뭐 흐름 제어 구현을 위한 특정 알고리즘 그래서 뭐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 중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 연구 주제나 저기 뭐시기냐 졸업 논문 연구 주제를 또 행여라도 HTTP2에 뭐 인공지능에 기반한 뭐 흐름 제어 알고리즘 뭐 도전은 파이팅인데 이건 마치 주식 프로그램을 데이터 분석으로 꼭 한 번씩 해보는 학생들이 1년에 한두 명이 나오는데 그와 동일하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학생의 머리가 나쁜 건지 AI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내가 만든 웹페이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통찰력.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AI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수업은 그 딥러닝, 머신러닝이잖아요. 장비빨. 더 부으면 더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그 성능을 내는 건데 아는 학생들도 들어봤겠죠. 그쵸? 이게 연관 검색어 나오잖아요. 해석 가능한 머신러닝. 그죠? 해석 가능이라는 거는 그 대부분의 그 초보 AI 프로그래머들이 얘기하는 거의 반대편.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물어요. 야, 너 그냥 오픈 소스 해가지고 오픈 CV에다 관절 잡는 것도 오픈 소스고 해가지고 춤추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디텍트한 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이 돼? 그럼 이제 설명이 안 돼요. 대부분의 그 데이터 드리븐 AI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 반성 뭐 이런 거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AI. 잘 안 되는 분야기는 해요. 잘 안 되는. 따라서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인공지능학과 또 개설이 돼서 인공지능 교과 과목이 또 늘어나죠.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과목을 컴공에 열어줬듯이 AI학과 과목들도 이제 컴공하고 소융 쪽으로 이제 열려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들을 수 있을 텐데 AI 관심 있는 건 좋은데 약간 본인이 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는 상황에서 그런 AI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게더타운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석희 교수님과 강영혁 교수님이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아름다운 세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술적 트렌드가 한번 빡 왔을 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요.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기술이 살아남고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남는 거죠. 결국은 이제 거품이 거치고 옥석이 남아지고 하는 건데 거품이 거칠 때 거품에 속하느냐 옥석에 속하느냐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옥석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옥석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요 대목에서 HTTP2가 결국은 예제 프로그램 보여줄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HTTP 1.1 대체한 거밖에 안 보여줄 건데 왜 그러느냐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뭐 흐름 제어라든지 앞쪽에서 우선순위 이게 여러분들 수업에서 설명한 만큼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잖아. 물론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창업을 이미 마친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시간적으로 뭐 3학년이라고 그러면 내후년 요렇게 필드에 나갈 거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남들이 안 해봤던 걸 해보면 좀 더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 소융이라 그러면 캡스톤 디자인과 졸업 논문, 컴퓨터 공학과라 그러면 또 컴퓨터 공학에 해당하는 졸업 논문 이런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야 이번 프로젝트대로 하지만
HTTP2에 있는 이 똘똘한 알고리즘을 총동원한 똘똘한 사이트, 똘똘한 HTTP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요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요. 굉장히 머리는 아프겠지만 그 아픈 머리만큼 남들이 따라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더 부가 설명으로 AI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섞어서 얘기했어요. 다른 분야하고 비슷하게 네트워크도 그 똘똘한 머리들이 지금 점점 더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교수님 연구실만 하더라도 요즘은 학생을 제가 안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데 전화 와요. 교수님 학생이면은 그냥 뽑을게요. 석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석박사 네트워커들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됐는데 보는 것처럼 이런 툴들은 제공되지만 똘똘한 기능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성능에 대한 얘기들을 뜨문뜨문해요. 여러분들 대학원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복잡한 건 쉬워졌는데 그 외에 남아 있는 부분은 결국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 성능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플로우 컨트롤, HTTP2의 흐름 제어의 사용 예제들을 조금씩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 앞쪽에서 그 버퍼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예 내가 0으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것을 0으로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 예로 앞쪽에 동영상인 경우는 사용자가 스탑 버튼을 누르거나 포즈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미리 가져오는 건 아닌 것 같다.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동영상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풀 동영상을 유튜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 그러면서 막 버퍼링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앞부분을 살짝 받는 거예요. 최초 스캔 미리 보기. 그리고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네가 더 볼 거야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 간혹 사이트를 들어가면 동영상이 한 3-4개가 있는데 3-4개가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미친 듯이 폭주해서 4개가 동시에 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거를 원하는 서비스 개발자라면 유용한 거죠. 일단 4개 딱 시작을 해가지고 스타트 화면만 띵띵띵띵 하고 스탑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아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래요. HTTP2는 해주는 일이 많아요. 이걸 HTTP 1.1 서비스를 그대로 올려서 쓰면 도진개진이지만 그래도 다중화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거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수많은 똘똘한 프로그래머들이 가져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좋은 서비스 세상에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1주 반의 시간이 이제 더 남았고요. 강의 노트는 96페이지에서 42페이지. 거진 이제 반까지 왔습니다.